그날 밤 차가운 비가 내리던 골목길에서 한 여자가 흙투성이 1,000조각을 품에 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누더기 옷 한 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통째로 뒤바뀌었거든요. 이것은 한 며느리가 겪은 30년간의 지옥, 그리고 그보다 더 처절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눈발이 휘날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문정의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3층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거실 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은 며느리 김은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 5년 차 32살의 은주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감히 우리 승호를 사업 실패로 이끌고 이 집안의 먹칠을 하고서? 문정희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은주의 남편인 최승호가 운영하던 IT 스타트업이 부도가 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주의 잘못은 아니었죠. 승호 오빠는 어디 계세요? 오빠와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승호는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났다? 너 같은 역병신이랑 살 수 없다고 하더라. 순간 은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5년간 함께했던 남편이,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자던 그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인가요? 어머님, 그럴 리가. 승호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없긴 뭘 없어. 이미 이혼 서류도 작성해뒀다. 너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남이야.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주는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나타난 건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인 최창수 회장이었습니다. 70대의 최창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더러운 1,000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창수가 던진 것은 누더기나 다름없는 헌 옷이었습니다. 은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아버님, 이건 30년 전에 내가 입던 옷이야. 그때도 이런 밤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거든. 창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문정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나가. 다신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마. 은주는 그 누더기 옷을 품에 안고 차가운 겨울밤으로 쫓겨났습니다. 뒤에서 찰컹하며 잠기는 대문 소리가 그녀의 5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고시원 방 한 칸에서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두 채권자들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주 씨죠? 남편분 보증 서신 때문에.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채무 독촉이었어요. 남편 승호가 사업을 하면서 은주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빚의 규모는 15억 원. 평범한 직장인이던 은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잠깐만요. 제가 언제 보증을 섰다는 건가요? 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은주 씨 인감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은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승호에게 사업자금 보증은 절대 서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인감이 찍힌 보증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보증서를 언제 접수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8월 15일이네요. 본인이 직접 와서 절차를 밟으셨는데요. 8월 15일. 그날은 은주가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하루 종일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승호가 혼자 집에 있었죠. CCTV 기록은 남아있나요? 죄송하지만 1년이 지나서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은주는 절망에 빠졌어요. 승호가 자신의 인감 도장을 훔쳐서 보증을 선 것이 분명했지만 이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우연히 승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오빠, 설마
은주는 몰래 차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승호의 얼굴에는 5년 동안 은주에게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여자랑 완전히 정리된 거지? 응, 완전히. 빚도 다 떠넘겼고. 고마워, 오빠. 처음부터 날 선택했어야 했는데. 은주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5년간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이용해 빚을 떠넘긴 후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 15억 빚에 이혼까지. 괜찮으세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수근거리며 바라봤습니다. 김은주 씨, 사장실로 오세요. 정오가 되자 사장의 호출이 있었어요. 사장실에는 중년의 남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이사님이신 최승호 씨입니다. 은주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남편 승호가 떠들썩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김은주 씨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가 이유예요. 사장님, 그건 너무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승호가 차가운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야, 이제 정말 끝이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회사에서 쫓겨난 은주는 거리를 헤매며 걸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 큰일 났다. 엄마가 쓰러졌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급히 시골의 작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어떻게?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 3천만 원. 은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이미 15억의 빚에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빠, 어쩌죠?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70대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은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때 품에서 어제 받은 누더기 옷이 만져졌어요. 시아버지가 준 그 헌옷. 왜 하필 그런 걸 줬을까요? 은주는 그 옷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넣어보니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게 뭐지? 30년 전에 작성된 문서였어요. 하지만 글씨가 흐릿해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겨우 성공했지만 은주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병원비를 위해 사채까지 손대야 했거든요. 이자율은 월 5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고시원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던 은주는 시아버지가 준 그 종이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의 문서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종이를 들고 동네 복사점에 갔습니다. 사장님, 이 글씨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스캔해서 명암을 조절해보죠.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문서를 본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최창수 회장의 친필 유언장. 나 최창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전 재산의 50%는 30년 전 내가 저버린 딸 최은주에게 상속한다. 최은주. 그게 내 이름인데? 은주의 본명은 김은주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분명 최은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은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30년 전 그날 밤, 너를 버린 아빠를 용서해다오. 너의 어머니가 죽고 난 후,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문정희에게 속아서 너를 고아원에 보낸 것이 평생의 후회다. 은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최창수의 친딸이라는 것인가요? 그럼 승호는 자신의 의붓형이었고.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문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최창수의 첫 번째 부인이 죽은 후
문정희가 들어와 어린 은주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것. 최창수는 회사 위기로 정신이 없던 시기라 문정희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 고아원 원장에게 돈을 주고 너의 성을 김씨로 바꾸게 했다. 나중에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후였다. 은주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양부모님은 그저 좋은 집안에서 사정이 생겨서 맡겨진 아이라고만 했거든요. 그럼 시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나를 알아봤다는 건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유언장이 담긴 옷을 줄 것이다. 그것이 너임을 확인하는 신호다. 은주야, 늦었지만 아빠가 너에게 돌려줄 것들이 있다. 은주는 며칠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최창수의 친딸이라는 것, 승호와 근친 결혼을 할 뻔했다는 것, 그리고 문정희가 30년 전부터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것. 복수해야 해. 반드시. 은주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어요.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 수는 없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죠. 먼저 그녀는 30년 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당시 신문을 뒤져본 결과 최창수의 첫 번째 부인인 이영숙 여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문정희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고? 기사에는 작은 글씨로 동승자 문정희 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최창수의 첫 번째 부인만 죽었을까요? 은주는 당시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기록이라 보관 기간이 지나서 대부분 폐기됐을 텐데요. 혹시 담당자 중에 아직 일하시는 분은 없나요? 박정호 경정님이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은주는 박정호 전 경정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70대의 그는 30년 전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고 참 이상했지. 브레이크 흔적도 없고 핸들도 왼쪽으로 급하게 꺾인 상태였어. 그럼 의도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지. 박정호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문정희 씨가 병원에서 한 말인데 경상을 입었으면서도 계속 계획대로 됐다는 소리를 중얼거렸어. 간병인이 들었다는 거야. 계획대로? 그래. 그때는 충격으로 헛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섬뜩하지. 은주는 소름이 돋았어요. 문정희가 친어머니를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동료를 만났어요. 바로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 출신의 김미선이었습니다. 아, 기억나요. 그 여자 정말 무서웠어요.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첫마디가 이제 그 애도 없애야겠다였거든요. 그 애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애라는 게 저였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남자가 와서 돈 봉투를 줬어요. 입 단단히 다물라고 하면서. 은주는 마침내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문정희가 친어머니를 죽이고 자신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은주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과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죠. 흥미롭군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살인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변호사 이준혁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유산 상속은 가능합니다.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최창수 회장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당신 몫이에요. 얼마나 되나요? 대략 1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은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천억이라니?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였습니다. 우선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어요. 정말로 최창수 회장의 딸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은주는 정말로 최창수의 친딸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은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문정희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 두 번째는 승호의 사기를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먼저 승호의 새 회사에 접근했습니다. 가명으로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반갑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승호는 은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화장을 짙게 하고 가발을 쓴 그녀의 변장이 완벽했거든요. 네, 100억 정도 투자할 생각입니다. 오, 그렇다면 우리 회사 자료를 보여드리죠. 승호는 회사의 거짓 실적이 담긴 자료를 자신만만하게 내밀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이미 그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조작된 자료였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호는 완전히 은주의 계획에 넘어갔어요. 그는 자신이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날이 왔습니다. 은주는 최창수 회장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은주예요. 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은주야,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예요. 어머니의 복수도 저의 복수도. 은주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창수가 30년 전 진실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을 모두 기록했어요. 다음 날 은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창수 그룹의 진짜 상속녀로서 말이죠. 저는 30년 전 죽은 줄 알려진 최창수 회장의 친딸 최은주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충격적인 발표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은주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어요. 문정희의 살인 의혹, 승호의 사기 행각,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말이죠. 현재 최정혜 여사와 최승호 씨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재벌 계모의 30년 음모, 친딸 죽이려던 독부, 근친 결혼 위기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문정희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은주가 수집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30년 전 간병사의 증언, 경찰의 기록, 그리고 최창수 회장의 증언까지. 승호 역시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언제 나빴던 적이 있어? 승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차가운 구치소 면회실에 울렸지만 은주의 표정은 차디찼어요. 오빠는 나를 이용하고 버렸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6개월 후 최창수 그룹은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은주가 정식으로 그룹을 이어받았거든요. 문정희는 1심에서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오랜 세월 지었던 죄의 대가였죠.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외침이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승호는 사기와 문서 조작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매일같이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은주를 잘못 봤다? 내가 바보였어. 은주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조용히 치렀습니다. 창수는 딸과 화해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평안히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이제 어머니께도 당당히 가세요. 장례식장에는 진심으로 조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억울했던 죄명이 벗겨진 최창수에게 많은 이들이 애도를 표했어요. 은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발판 삼아 더 나은 경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죠.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딸이 잘 살고 있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그 낡은 옷을 태웠습니다. 30년간의 한이 담긴 그 옷과 함께 모든 원한도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은주의 가슴은 서늘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은주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펼쳐진 치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게 마련이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답니다. 은주처럼 절망의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악은 반드시 멸망하고 선은 언젠가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